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짬짬이 사연을 듣는 것이 드라마 보는 것과 함께 유일한 취미입니다. 그러나 사연을 듣다 보면 사연을 보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물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제가 어린 젊은이처럼 보일 것이겠지만 이런 제게도 나름대로 어두운 시기가 있었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슴에 묻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살면서 항상 소식을 궁금해하고 그리운 사람 한 명쯤은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사랑하는 연인이었고 제가 가장 신뢰하는 가족이었으며 우리 가족을 지탱하는 대돌보였고 내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한 남자였어요. 그런 일을 저는 10년을 소식도 모르는 채로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어요. 저의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인생 곡절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남편의 생사를 모르는 채로 1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정말 피가 마른다는 그 심정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라도 알 수 있다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줄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주변에서는 다들 이미 죽은 사람이니 잊으라고 말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제 마음에서는 결국 못 놓았으니까요. 간간히 실종된 사람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인터뷰가 방송을 통해 방영되잖아요. 대부분은 같은 말을 합니다.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수습했으면 좋겠다고요. 딱 저의 심정이 그랬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어디 딴 여자랑 바람나서 살림이라도 차렸으면 하는 마음까지도 들었어요. 적어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말이니까요. 뭐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제가 제일 잘 알지만요. 남편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것은 10년 전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빗길에 차를 몰고 가다 비탈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차가 전복되었고 병원에 실려왔을 당시 남편의 참혹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차는 완전히 고물이 되어 폐차를 해야 했을 정도니 심각성을 아시겠죠? 온몸이 피로 칠갑되어 간호사가 소지품으로 신원을 확인해주지 않았다면 솔직히 제 남편이라는 걸 믿고 싶지 않았을 정도였어요. 그 사고로 남편은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해야 했고 그 후로도 크고 작은 수술을 몇 번이나 받아야 할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는 기적을 바라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죠. 자연적으로 수년 이내에 회복이 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현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 힘들 거라고요. 남편은 크게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아니, 살아 돌아와 준 것이 고맙기만 했죠.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든 대소변을 못 가리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데 그 큰 수술을 몇 번이나 견디고 의식을 회복해준 것이 마냥 고맙기만 했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까닭에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해야 했던 남편은 건강을 빠르게 회복해서 퇴원일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마치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대수술을 하고 병실에 누워있는 시간 모두가 저의 환상에 불과하고 사실은 남편은 이미 그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쪽같이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몸이 성한 사람도 아니고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자기 힘으로는 화장실도 못 가는 사람이 휠체어도 두고 사라졌어요. 새벽에 제가 자는 사이에 정말 신기루처럼 말이에요. 그 몸으로 어딜 갔는지, 혹시 누구에게 납치당한 건 아닌지, 저는 정말 전국 8도 사방을 헤매며 남편을 찾아다녔어요. 경찰 역시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면서 실종자 전단도 붙이고 전국 8도의 변사자 명단을 제게 보여주기도 했지요. 정말 몇 년간은 경찰에서 무연고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전화만 받으면 하던 일도 다 제쳐두고 달려가 확인했어요. 부표처럼 홀로 외로이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다 발견되었다던 익사체부터 산에 안내장된 채 발견되어 유골밖에 남지 않은 익명의 시신까지.
이 시신이 남편이 아닐까, 또 이건 남편이 아닐까, 대체 무슨 서연이 있어 새벽녘에 바람처럼 사라져 이런 곳에서 발견되었나 그런 생각만 했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고 웃기죠. 솔직히 말해, 그때마다 저는 이번엔 남편이길 바라는 마음 반, 아니길 바라는 마음 반이었어요.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길 바라는? 마음이 컸지만 이렇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피마르는 세월을 이젠 그만 끝내고 싶다는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시신 발견이라도 빨리 되면 세월이 끝날 텐데. 무엇을 포기하든 나도 이제 그만 포기하고 살 텐데 하는 생각이 종종 들었죠. 그렇게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만 갔고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조망만한 꼬마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제 아들이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동안 저는 일도 내팽겨치고 남편을 찾는데 몰두하며 살아가는 바람에 집안의 모든 것이 엉망이었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가세가 기울다 못해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고 엄마라고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아빠를 찾겠다고 바깥을 전전하다 밤늦게야 집에 들어와서 술이나 마셔대며 흐느껴 울다가 새벽녘이면 다시 아빠를 찾으러 나가기를 반복하니 그 어리고 여린 아이는 수년의 세월을 홀로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라온 우리 아들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전 그것마저도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알았어요. 선생님이 하루는 저를 학교를 불러 진지하게 앉혀놓고 아이가 요즘 부쩍 친구들에게 부정적인 암시를 하는 말을 많이 한다며 엄마가 저러고 사는 걸 평생 보고 사느니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투의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해요. 정말 양변을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세상에, 제가 내 생각에만 빠져 내 자식에게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부터는 저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그래,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 우리 지우를 위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자는 말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듯이 되나이다. 마음에 다잡았어요. 남편은 어느 곳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자고, 우리를 떠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며 남편을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했죠.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와 아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남편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분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이혼을 겪고 지금까지 혼자 살아온 분이었죠. 그분과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소꿉친구로 순수하고 어렸을 적에는 물이 어른이 돼서 크면 내 섹시하고 내 색다르고 넷이서 같은 집에서 살짝하고 새끼손가락 꼭 걸고 약속도 했다는 절친 중의 절친이었죠. 남편의 사고가 있기 직전까지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이자 동업자 관계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 좋아 동업이었지만 저와 남편의 입장에서는 다 된 밥에 수저 하나 없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사업 구상부터 초기 자본 투자까지 다 그분이 혼자 하셨고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확장이 필요해지면서 남편에게 다른 사람보다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내가 함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권유해주어 남편이 일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였기에 그분께서는 남편에게 일선 경영까지 맡기셨고 동업자라는 동등한 직위를 부여해준 거죠. 남편은 그분 덕분에 생전 인연이라고는 없을 것 같았던 사업을 경험해보고 큰 돈도 만져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있기 직전 그분과 남편의 사업이 휘청하게 되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참 타이밍도 희한하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남편이 사고를 당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남편이 워낙 그 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에 아차 하는 사이에 운전 실수가 일어나서 사고가 난 것 같기도요. 해요. 제대로 못해서인 것 같다며 자책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친구끼리 서로에게 짐을 더 얹어주고 싶지 않아서 서로 말도 못하고 혼자 견뎠던 거겠죠. 친구분 역시 자기가 괜히 남편을 사업에 끌어들여서 이사달이 난 것 같다고 너무 후회하는 모습을 제 앞에서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저와는 그리 교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친구분은 사고 후에도 병원에서 남편 병간호에 매진하고 있는 저 대신 집에 들러 어린 아들을 대신 챙겨주시기도 하였고 아들을 데리고 나가 밥을 사 먹이거나 텅 비어있는 냉장고나 횡한 집안을 보고 장을 봐주고 가기도 했어요. 그런 친구분의 선행은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 후에도 이어졌어요.
제가 남편을 찾아 헤매는데 온 정신이 팔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전하고 있을 것 같아서 슬프네요. 때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었죠.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너무나 고마웠어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저는 그분께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분은 덤덤한 목소리로 하들을 봐서 이제 그만 마음을 잡아요. 장수 때문에 언제까지고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나야 이렇게 혼자 살다 혼자 살면 그뿐이지만 재수 씨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들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말하며 저에게 일자리까지 소개를 시켜주었어요. 저는 그날로 아예 작정하고 남편의 물건들을 싹 정리해서 창고에 넣었습니다. 잊으려고 그 사람의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 취급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24시간 1분 1초 내내 남편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옷장을 열면 가득한 남편의 옷, 싱크대 선반에 올려져 있는 남편이 사용하던 밥그릇, 신발장 한켠에서 켜켜이 먼지만 쌓여가는 남편의 신발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멀쩡히 살아가겠어요?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잠시만 밀어두자고 결심했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맞지 않는 교복을 입고 있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때 다들 아이들은 금세 자라니 한 사이즈 큰 걸로 맞추자고들 하잖아요. 분명히 저도 그런 생각에 일부러 품이 큰 교복을 맞춰줬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학업 스트레스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린 우리 아들은 크기는커녕 오히려 살이 10kg 가까이 빠져 교복이 헐렁에 맞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더라고요. 왜 말을 안 했어? 말했어도 어차피 교복 새로 살 돈도 없잖아. 이렇게 허리를 옷핀으로 고정해서 입으면 입을만해.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나 가슴이 찢어지던지. 그러고 거울을 보니 온갖 몸고생, 마음고생으로 인해 머리는 듬성듬성 빠져 있고 새치가 수북하게 나 있는 제 나이보다는 훨씬 늙어 보이는 여자가 보였어요. 제가 그렇게 허황하게 흘려보낸 몇 년의 세월은 우리 아들의 행복한 유년 시절도 빼앗아갔고 저의 젊음도 몽땅 가져가 버렸던 거죠. 저는 아들에게 맞는 교복을 다시 맞춰주며 독하게 마음먹자 다짐했어요. 이제는 아들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우리 모자의 삶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죠. 남편 친구분의 도움으로 직장을 얻을 수 있었던 저는 많진 않지만 꾸준히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고 저와 함께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마음의 아픔을 어느 정도 사그러뜨린 아들은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듣던 우리 아들은 다시 마음을 먹자마자 학습 진도를 빠르게 다시 추월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과학 영재고 같은 똑똑한 아이들이 가는 학교에 진학하는 게 어떻게 했냐는 제안을 받았을 정도로 수재가 되었죠. 아들은 어느새 우울하고 음침하여 기피하고 싶은 반에서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기까지 하니 선생님도 또래 친구들도 모두 좋아하는 인싸가 되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밝아진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게 만들어 너무 미안하고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마음에 한 푼이라도 벌어 보태기 위해 더욱 열심히 벌었죠. 솔직히 말해서 마음 같아서야 영재고에 보내고 싶었지만 어디 그런 학교에 보내려면 돈이 한두 푼 드나요? 공부 욕심이 있는 아들 녀석도 집안 사정을 뻔히 다 아니 말은 안 하지만 내심 영재고에 못 가서 아쉬워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마다 저는 남편이 아직 몸 건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는 했지만 그때마다 이미 지난 일을 어쩔 거냐며 저를 다그치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런 고민은 아들의 대입까지도 이어졌죠. 서울의 좋은 대학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대학들 아들이 골라만 잡으면 따놓은 당상이었지만 문제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남편의 사고 당시 수술비 등을 해결하느라 모아둔 돈과 보험금은 이미 다 탕진해 냉전 한 푼 없는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 상황이었고 저 혼자 벌어 아들 둘과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한 처지였기에 학비 지원은 꿈도 못 꿀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아들 정도 실력이면 장학금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이고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서울의 대학으로 가면 4년간 숙식 문제도 있고 대출을 받게 되면 그건 또 어떻게 갚아나가야 하나 그저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었어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 앞길이 암담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친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와 저를 찾았어요. 보통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학원에 갈 형편이 못 되었던 우리 아들은 보통 학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오곤 했는데 그날은 어쩐지 일찍 하교한다 싶었죠.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아, 진짜 대박이야. 애 생전 그렇게 들뜨고 기쁜 목소리는 아빠가 그렇게 되고 나서는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방을 닫다 말고 놀라서 나와보니 아이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얼굴로. 장학금 받을 수 있게 됐어. 엄마 대학 학비랑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돼 하는 거예요. 아이가 하도 흥분해 있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 저는 아이를 앉혀놓고 진정을 시킨 다음에 자초지종을 물었죠. 아들은 얼마 전 선생님으로부터 새로 생긴 장학재단이 있는데 학비 생활비 등 지원이 필요한 고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면서 저희 아들에게 신청을 해보라고 권유해 주었고 가정 형편이나 성적 등이 학생이 지원받아야 할 이유와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 재단으로부터 아들에게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재단 측에서 아들에게 가정사를 상세히 물었는데 아들은 처음에는 가슴 아픈 사연인데다 집안일이라고 하여 말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바꾸고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해요. 솔직히 우리처럼 힘들게 사는 집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사는 집도 많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 이야기가 가산점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장학재단들은 드라마틱한 사회적인 이야기를 선호하고 홍보를 많이 하니까 참나 19살밖에 안 된 녀석 입에서 그런 현실적이고 시니컬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웃길 수도 있지만 녀석이 나이만 어리다 뿐이라고 생각하면 그럴만도 하다 싶기도 하고 별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우리 아들은 그렇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4년간의 학비는 물론 서울에서 사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들은 서울로 대학에 가서도 주말이면 집에 내려왔어요. 아무리 과제가 바빠도 2주에 한 번은 집에 왔죠. 왔다 갔다 차비도 많이 들 텐데 그 돈을 아껴서 차라리 옷이라도 사 입으라는 제 말에 아들은 엄마, 이게 사실 장학비 지급 조건 중 하나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재단 측에서 지급해주는 생활비가 대학 근처에 방을 얻어 생활해도 괜찮을 정도로 넉넉했지만 아들은 기숙사에 들어가건 따로 살건 지급되는 액수에는 차이가 없다는 말에 기숙사 신청을 했어요. 지급된 돈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하되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 아껴서 모으는 것도 자유라면서요. 저는 그럼 아껴서 모일 것이지. 왜 자꾸 엄마한테 돈을 쓰는 거야 하고 궁시렁거리곤 했는데 그게 장학비와 생활비 지급 조건 중 하나라니요. 할 말이 없었죠. 예. 재단에서 장학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생활비 일부는 부모님께 쓰도록 하세요. 장학금 선정 대상자들 대부분이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저희 재단의 설립 목적 자체가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그 가족들을 함께 지원하는 거니까요. 그러려고 일부러 생활비 지급 액수가 다른 재단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명절과 보낸 가족 생일에는 추가 지급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하는데 쓰시면 돼요. 하고 여직원이 설명을 해줬답니다. 유독 장학생과 가족을 인간적으로 잘 챙긴다는 생각이 들었죠. 솔직히 주변에 물어봐도 등록비도 아닌 생활비까지 거기다 이렇게 넉넉한 액수를 챙기는 장학 지원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요. 들었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인사라도 드리러 가자고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들도 같은 생각에 재단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 회장님 이름이 영어 이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외국분이라 직접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추측만 한다며 생긴 지 얼마 안 된 재단인데다가 언론에 노출된 적도 없어서 정보가 전혀 없다고 했어요.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기보다는 이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원론적인 말만 하고 대답을 회피한다면서요. 그래서 저나 아들이나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노신사분이거나 사모님이실 거라고 막연히 예측만 했죠. 그래도 우리가 가장 힘들던 시기에 살기를 터주신 분이니 고마운 마음 잊으면 안 돼, 나도 알아요. 엄마,
그러니 잊지 말고 꼭 인사드릴 방법을 내가 한번 찾아봐. 우리가 그분 아니었으면 내가 대학을 가고 내가 이렇게 한숨 돌리고 살 수 있었겠니? 그러니 더더욱 직접 뵙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거야? 엄마도 참 알았어요. 내가 계속 알아볼게요. 그런데 그때쯤부터 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서울에 가고 저 혼자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의 친구가 부쩍 집에 자주 찾아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 아니, 엄마의 몫까지 해주기 위해 노력하셨던 분이고 남편이 있을 때에도 늘 자랑거리가 되어주었던 좋은 친구였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이제는 이렇게 자주 안 들여다보셔도 돼요? 저랑 지호 잘 지내고 있고 장학재단에서 4년째 생활비와 장학금까지 지원해준다니 정말 큰 시름 덜었지 뭐예요. 석수 씨도 잘 지내죠? 요즘 사업은 어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안부름을 얻고 올 때마다 별말은 없이 늘 그랬다는 듯이 굳이 그러지 말라는데도 먹을 것을 사들고 와 잠깐 앉아있던 그 사람은 어쩐지 아들이 있을 때보다 더 자주 오기 시작했죠. 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는 한 달에 한두 번 오던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됐고 3일 간격으로 좁아지고 나서야 저는 이상한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은 또 연락도 없이 처처와 모처럼인데 자기랑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자는 말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때서야 저에게 다시는 지호가 아니라 당신 보러 온 거예요 하며 저에게 마음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알았더라고요.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아찔했죠. 그동안 저와 아들을 돌봐준 것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고 앞으로 이 은혜는 두고두고 갚아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애초에 저는 남편의 마음속 한구석에 밀어두었을 뿐 아직도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도 없었고요. 미안해요. 나는 그 마음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남편 생사가 확실해질 때까지는요. 그 누구도 만날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알아들은 듯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 사고가 있기 전부터 우리 가족을 물심양면 도와주었던 사람이었기에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죄책감 때문에 만난다는 것은 남편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모두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 확실하게 거절했죠. 전 저에게 그런 거절의 말을 듣고는 다신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또 찾아왔더라고요. 이쯤 되니 저도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동안 도와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저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호도 한참 학업에 열중해야 할 시기인데 괜한 문제로 마음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늦은 밤에 찾아와서 이러는 거 동네 사람들이 볼까봐 무섭네요.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저의 팔을 확 끌어당기더니 강제로 품에 안으려고 했어요. 순간적으로 술 냄새가 확 끼쳐오는데 정말 역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반사적으로 확 밀쳐냈어요. 아마 불쾌한 낯을 숨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의 친구는 그동안 자상하고 인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큰 목소리로 남편 험담을 시작했어요. 그 좀생이 같은 놈을 아직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놈을 남자라고 아직도 믿고 기다려요? 나 참 그런 놈은 살아있어도 자기 식구 평생 책임지고 살아갈 놈이 뭔데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놈을 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아니, 상수가 그렇게 된 건 결국 사고 때문이지만요. 저기, 재호 씨 술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우리 그만 살림 합칩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수절과부처럼 살 거예요? 내가 잘해줄게요. 상수, 그놈 생각 다시는 안 할 수 있게? 지호한테도 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어요. 지금 사업도 다시 펴고 있으니까. 재수 씨, 아니 경희 씨. 이제 이런 힘든 일 안 해도 되게 해줄게요. 필요 없다는데 왜 자꾸 이래요?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저게 어디 남편의 실종으로 긴 세월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할 말인가요? 거기다 마치 남편이 잘못되기를 바랄기라도 했다는 것처럼 말하는 태도에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좋은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저와 아들을 돌봐주면서 저런 마음을 품고 있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대체 언제부터라는 생각이 들면서 남편 이야기할 때 그 비열한 표정이 겹쳐 보였고 남편에게 진정한 친구이긴 했는지 그것마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그 사람은 그 뒤로는 포기한 모양인지 더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몇 주 정도 지난 후에 오랜만에 집에 내려온 아들이 다짜고짜 엄마, 이 집 이사 갈 거니까 이삿짐 싸요. 큰 가구는 어차피 포장해서 불러서 하면 되고 일단 몸만 갈 수 있게 당장 필요한 것만 싸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뜬금없이 웬 이사야?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아파트 전세 제가 알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아니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 로봇 출품대회에 나가서 상금 탔어요. 몇 주나 그거 준비하느라 집에 못 온 거예요. 아, 뭐예요. 얼른 짐부터 같이 싸요. 월요일엔 다시 학교 가야 해서 주말 동안 엄마 옷이랑 이런 것만이라도 옮겨놓고 가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아들을 말릴 새도 없이 이사가 진행되었죠. 솔직히 그 사람이 집을 뻔히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까 겁도 났던 상황이라 저에게는 이참저참 좋은 기회였어요. 그 돈을 좀 더 좋은 곳에 쓸 수도 있었겠지만 아들에게 이런 사정을 말할 수도 없고 또 술 마시고 찾아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차라리 잘 됐다 싶은 마음도 있었죠. 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고 가자고 했고 저는 의아하긴 했지만 직장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다가는 그 사람도 알게 될 수 있으니. 그러나 하고 따르기로 했죠. 얼마 후 이사한 새 집의 정리와 청소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현관 밖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사람은 없고 차가운 현관 바닥에 꽃다발만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 사람이 기어코 이사한 집을 알고 쫓아온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에요. 저는 바로 현관으로 내려가 경비 아저씨에게 방금 현관으로 나간 사람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 저 차에 탔다며 앞에 세워진 검은 차를 가리켰어요. 썬팅이 짙게 된 것을 딱 봐도 수상쩍었죠. 저는 곧바로 차로 다가가 문을 두드리며 창문이라도 열어보라고 계속해서 말했지만 차 안에 탄 사람은 꿈쩍도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다 싶었던 저는 더욱 강하게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이렇게 집에 함부로 찾아오고 이러면 진짜 이번엔 경찰을 부르겠어요 하고 소리를 치고 나서야 달칵하는 소리가 나며 차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차 문을 열고 내린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기절할 듯 머리가 띵해지면서 온몸에 힘이 풀려 털썩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앞에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은 다름이 아닌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10년 전 눈물 속에 묻어버린 그 사람 말이죠. 저는 내가 드디어 미쳐서 헛것을 보나 보다 싶어 정신이 나 차리자 싶어 제 뺨을 몇 번이나 세게 내리쳤고 그래도 남편은 제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현실이었던 거예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처음에는 화가 먼저 났어요. 당연히 자의로 사라진 거라 해도 연락을 못할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몸이 성치 않으니 피치 못할 사정이나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 범죄에 휘말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보았어도 이렇게 두 다리 멀쩡히 땅에 딛고 살아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여보, 많이 놀랐지? 괜찮아. 남편은 바닥에 엎어진 저를 일으켜 주려 손을 뻗었지만 저는 그 손을 쳐내고 슬리퍼를 벗어 마구잡이로 남편을 때렸어요. 힐링가, 나 살아있었으면 살아있다고 말이나 해주지. 그 세월을, 그 10년 세월을 나하고 지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저는 그렇게 펑펑 울면서 한참이나 남편을 때렸고 묵묵히 앉아서 맞고만 있던 남편이 해줄 이야기가 있는데 진정되면 차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줘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길거리에서 목 놓아오는 저를 차분하게 기다려주다가 제가 울음을 그치니 저를 데리고 차에 올라타 가장 먼저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어 보여주며 말문을 텄어요. 내가 당신에게도 내가 어디서 뭐라고 했는지 말할 수 없었던 건 내가 죽은 목숨으로 여겨져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과 치유 앞에 떳떳하게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어. 남편이 건넨 명함에는 아들이 말했던 그 장학재단의 회장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쩐지 나보다 더 아들 생일이며 무슨 날을 살뜰하게 챙겨주던 것이 고맙기도 하면서 이렇게나 해주나 싶어. 의아한 적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다 남편 뜻이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모자를 그리워했을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다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번 터트리면 멈출 길이 없을 것 같아 꾹꾹 눌러 참았던 10년분의 눈물이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듯 했죠. 남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남편과 동업을 한 친구는 원래 이미 망해가는 사업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남편을 끌어들였으나 예상외로 남편이 재정관리를 하자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지분을 나누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고 해요. 자신이 터트린 프로젝트 사고를 무마할 겸 남편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 그 사람은 남편의 자동차 타이어를 마모된 것으로 바꿔치기 해서 제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차량에 올라탈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타이어가 바뀐 것을 알았다고요. 해요. 어차피 살아 돌아가 봐야 다시 목숨이 노려질 것이 뻔했기에 흔적을 감추고 숨어 살며 가족들을 그리워했던 남편은 어떻게든 저와 아들을 돕고 싶어 장학재단 후원을 생각해냈고 아들 재입 시기에 맞춰 연락을 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준비했다고 해요. 언제까지고 이렇게 살 순 없으니 진실을 밝히고 죄인은 죄값을 치르게 하고 자기인 이제 가족들과 발 뻗고 편히 지내고 싶었다고 말이죠. 이젠 다 준비가 끝났어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믿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남편은 그렇게 10년간 갈아온 복수의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을 철천지 원수로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물론 4년에 걸친 끈질긴 설득 끝에 그 사람이 남편을 없애려고 했던 계획과 그 계획에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인을 설득하여 법원 출석 약속까지 받아냈다고 해요. 당신과 지우랑 이별해야만 했던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난 끝까지 싸울 거야. 그놈의 유죄를 밝히기 위해서 이미 증거와 증인 확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재수사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지금은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아직 판결은 확정나지 않았지만 요즘 우리 집엔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유죄는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마주보고 있기만 해도 좋아서 서로를 보고 미소 짓기에 바쁘거든요. 남편은 밥맛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며 밥만 차려줘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허허 실실 웃기만 합니다. 요즘 남편은 아들과 함께 재판에 관한 이야기, 변호사를 함께 만나거나 법적인 문제 등을 함께 의논하는 사이가 됐어요. 워낙 똑똑한 녀석이다 보니 아주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어 남편도 한시름 덜 수 있다며 든든해하고 있어요.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남편을 해하려 했던 것은 물론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지른 비리와 협박이 모두 밝혀져서 아마 중형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검사에게 전해 들었어요. 변호사도 남편도 승소를 확신하고 있으니 이제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가족의 힘. 우리는 그것을 10년이나 잃고 살아야 했어요. 그것도 누군가의 별 볼 일 없는 욕심 때문에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다시 뭉쳤으니 두려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우리 가족처럼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인은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터전이 되어주기 위해 진지하게 장학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듬직한 아들과 함께 말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마지막 공판이 남아있기에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겠지만요. 마지막 재판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